나는 은퇴하면 절대 돈 안 쓸 거야. 아껴야 오래 버틸 수 있지. 그렇게 말하던 한 남자에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평생 모으기만 했지 언제 제대로 써봤어? 이젠 좀 즐기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돈보다 귀한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평생 쥐고만 있던 돈이 정작 자신을 위해선 쓰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내 손으로 나를 위해 쓰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둘째, 돈을 써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친구와 밥 한 끼,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아껴만 두면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써야만 웃음과 추억으로 변합니다. 셋째, 돈을 쓰는 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병원비를 아까워 참는 순간 삶은 고통이 되고 반대로 치료를 받으며 안심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한 달 노인부부 2인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더 이상 쥐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미래의 두려움에 대비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이 쓰일 때 비로소 돈은 진짜 힘을 발휘하고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은 남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손으로 내가 행복할 때 써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남은 인생의 승부는 얼마나 아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는가로 갈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돈을 쓰는 게 진짜 행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건강할 때 쓰는 돈만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8세 김정숙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습니다. 외식은 사치라며 평생 손수집밥만 챙겼고 여행은 돈 낭비라고 생각해 TV 속 풍경으로만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미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허리가 점점 굽어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척추협착증이라며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대에 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평생 모은 돈 다 병원비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 쓰는 돈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뀝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마음을 후벼파고 치료비 때문에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는 세상의 어떤 사치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쓰는 돈은 전혀 다릅니다. 가까운 바닷가로 떠나는 하루 여행,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는 외식, 친구와 웃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돈을 행복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늙어서 돈을 아낀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쓰러지고 난 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은 결국 자식들 손에 들어가거나 병원과 약국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할 때 내가 직접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지금, 내 몸이 움직일 때만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해줍니다.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합니다. 그때 먹고 싶을 때 먹었어야 했는데, 그 여행 갔어야 했는데, 그 옷 한 벌 입어볼걸. 하지만 이미 몸은 망가져 있고 입맛은 사라졌으며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반대로 제때 돈을 써본 사람은 다릅니다. 사진첩 속 웃는 얼굴, 입안에 남아있는 맛의 기억, 친구와 나눈 대화가 남습니다. 그 기억들은 죽는 날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60세 이후에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남기려는 허울 좋은 의무감은 버려야 합니다. 자식은 각자 인생이 있고 부모의 돈보다 본인 삶이 바쁩니다. 결국 내 손에 있는 돈을 내가 쓸 때만 진짜 내 돈이 됩니다. 건강할 때 돈을 써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숫자로만 쌓아둔 돈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웃음을 만들고 추억을 남기고 삶을 빛나게 하는 건 오직 건강할 때 쓴 돈입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돈을 쓰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모으기만 한 사람은 병원 영수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집니다. 결국 늙어 행복의 열쇠는 아껴둔 돈이 아니라 제때 쓴 돈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살던 76세 윤정태 씨는 평생을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들 놀러갈 때 공장에서 야근했고 친구들 모임에도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돈 아깝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아파트 2채와 예금 수억 원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의 손을 잡고 그가 남긴 말은 잔혹했습니다. 돈은 많이 남겼는데 나는 제대로 살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삶을 곱씹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관 속의 돈은 못 가져가잖아. 뭐하러 그렇게 살았을까? 돈은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평생 움켜쥔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손에 넘어가고 세금으로 빠져나가며 결국은 당신의 삶과 무관한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쓰는 돈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와 웃으며 밥을 사는 순간,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을 떠나는 순간, 손주에게 작은 장난감을 사주며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돈은 추억으로 바뀌어 영원히 남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돈은 남아도 당신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쓰지 않으면 그 돈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잔혹합니다. 서울에 살던 80세 여성은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로 자식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형제가 등을 돌리며 서로의 목을 조르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죽은 뒤 남긴 돈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와 갈등만 남겼습니다. 그 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즐기고 썼더라면 가족에게도 추억과 따뜻한 기억이 남았을 것입니다. 돈은 관 속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겨두면 다툼이 되고 흩어지고 때로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쓰면 웃음과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아끼다 결국 병실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 돈을 꺼내 쓰십시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관짝 속에 들어갈 때 당신은 빈손으로 떠납니다. 돈을 쌓아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지금 그 돈을 쓰며 웃을 때만 진짜 당신의 것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쓰며 웃는 선택으로 빛나야 합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둔 돈은 물가에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세 이순자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라 생각했고 외식은 늘 김밥 한 줄이나 국밥 한 그릇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은행 통장을 채우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과거 5만 원이면 한가득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장바구니 몇 개 담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순자 씨는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세월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네. 평생 움켜쥔 돈이 물가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물가는 기어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매일 오르는 기름값, 밥값, 약값. 예전엔 1만 원이면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2만 원, 3만 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애써 모아둔 돈은 그저 숫자일 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발해 버립니다. 은행에 넣어둔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자는 턱없이 낮고 물가는 거침없이 오릅니다. 결국 당신이 아낀다고 지켜온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년 전 두 사람은 이제 걱정 없다며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시엔 그 돈이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잠식당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던 돈인데 지금은 몇 달치 약값에도 모자라네. 평생 모은 돈이 물가 앞에선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물가가 삼켜버리기 전에 그 돈으로 추억을 사야 하고 웃음을 사야 합니다. 손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 배우자와 함께 좋은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웃는 것, 친구와 기차를 타고 가까운 바다를 보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돈이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노년은 지루한 기다림으로 늘어집니다. 숫자는 불어나도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돈을 쓰면 하루가 다르게 짧고 행복해집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쌓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국 물가에 갉아먹히는 돈을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지금 꺼내어 웃음을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물가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결국 당신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돈은 추억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변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답입니다. 물가가 당신의 돈을 삼켜버리기 전에 웃음과 행복으로 바꾸십시오. 그것만이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빛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쓰며 웃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장인호 씨는 평생을 아끼는 게 장수하는 길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본인 옷은 늘 헌옷, 외식은 늘 싸구려 백반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통장은 점점 불어났지만 본인의 삶은 텅 비어갔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고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웃는 게 약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후에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웃어야 오래 사는 거더군요. 그런데 난 평생 웃을 시간을 돈과 바꿔버렸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약이 아니라 웃음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돈을 써야 생깁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배꼽 빠지게 웃는 시간,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부인과 바닷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이런 기억이 바로 돈이 행복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돈만 아끼며 사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통장은 두둑하지만 웃을 일 없는 살, 그것이야말로 서서히 죽어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돈을 쓰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북 군산의 69세 이정자 씨는 연금 일부를 모아 매달 소소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친구와 함께 금교산을 오르기도 하고 혼자서 바닷가에 가서 라면을 먹으며 풍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괜히 돈 낭비한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넘쳤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 혈당 모두 안정적이었고 의사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난 웃으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껴서 버틴다고 해서 인생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웃지 않고 움츠린 삶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돈은 그 웃음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금 쓰는 돈 한 푼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혹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고 돈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남 좋은 일에 쓰일 뿐입니다. 당신이 쓰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웃음을 만들 때 그 순간만이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며 웃을 때 남은 삶은 빛나고 길어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먹어둘 걸, 가볼 걸 후회하며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웃으며 살아갈 것인가는 오직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돈을 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3세 박정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동네에서 구두쇠로 불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술자리 한 번, 외식 한 번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켰고 결혼할 때도 든든히 지원해 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며 고마워했지만 정작 박 씨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그 많던 고마움의 말은 사라지고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남은 건 쓸 줄 몰라 무겁게만 느껴지는 통장. 잔고와 밥상 앞에서 혼자 국만 떠먹는 쓸쓸한 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면 결국 존중도 잃습니다. 박 씨의 이웃인 김동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절을 살았지만 김 씨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늘 자신을 챙겼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가끔은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어른이라고 불렀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세웠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쓸 줄 아는 건 진짜 어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 한 봉투 건네며 웃음을 보는 순간, 친구들과 저녁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순간, 이 모든 게 돈이 주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반대로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짐이 되고 주변에서도 외면당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쓰실까? 하는 뒷말은 결국 존경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존재의 증명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위해 순간순간 필요한 곳에 쓰는 그 행동이야말로 진짜 어른으로서의 자격입니다. 아끼기만 하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통장 잔고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오히려 남겨진 자식들 사이에서 다툼에 불씨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자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존중을 지키는 길이고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0세 이후엔 돈을 쓰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남은 인생, 움켜진 숫자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웃음과 존경을 남길 것인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자식에게 물려주면 다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78세 김용태 씨는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노후에도 검소하다 못해 초라하게 살면서 병원 진료도 미루고 친구 모임도 끊으며 내가 죽으면 애들이 편히 살겠지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장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상속받을 아파트와 현금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갈갈이 찢어놓은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산 사람들은 지옥이 됐다. 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효도와 감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누구는 더 받았네, 누구는 덜 받았네 하며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남은 가족은 남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이정희 씨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아들에게는 가게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동생에게 내가 받은 집은 빚이 많고 내가 받은 가게는 돈을 잘 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형제는 왕래를 끊고 부모 제사조차 따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 씨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웃던 자식들이 돈 앞에서는 칼을 들이대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다 쓰고 갔을 것이다. 돈은 물려주면 씨앗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남겨준 돈은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형제를 찢고 가족을 산산조각 냅니다. 부모가 죽은 뒤 상속 문제로 평생의 정이 끊어지고 피가 섞인 형제가 법정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현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진실입니다.
반대로 살아있을 때 돈을 쓰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직접 밥을 사주고 여행을 함께 가고 선물도 하고 작은 즐거움을 나누며 돈을 쓴 부모는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함께 해주셨다는 추억이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결국 부모가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웃음과 기억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효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툼과 원망만 남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쓸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행복합니다. 죽은 뒤 자식의 전쟁터가 될 재산으로 남기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쓰며 웃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마지막 선택이고 노년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형, 이제 우리 사이에 무슨 정이 남았다고 생각해? 누나, 솔직히 말해 피보다 돈이 더 무섭더라. 우리 피부치라던 말이 이렇게 잔인한 거였어.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충격적일 만큼 잔혹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존재가 어느 순간 남보다 더 잔인한 칼날이 됩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기억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남이라면 입도 못 댈 독서를 형제 자매는 아무렇지 않게 퍼붓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웃음 대신 냉랭한 침묵이 흐르고 병실에서는 차가운 무관심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팝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비교, 시기와 냉소만 남습니다. 결국 노년에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배신자는 낯선 이가 아니라 내 핏줄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떠난 뒤 남보다 차가운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부모 곁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의 아이들을 챙기며 정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덮고 넘어갔습니다. 부모 앞에서 티격태격하다가도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숟가락을 함께 들며 화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나는 순간 그 따뜻한 연결고리는 송두리째 잘려 나갑니다. 남보다 더 차갑고 낯선 관계가 되어버리는 순간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이광수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형제들과 하루아침에 남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울며 서로 어깨를 감싸던 이들이었지만 사흘 만에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형은 내가 아버지 병간호 다 했으니 집은 내 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생은 평생 부모한테 손 벌려놓고 이제 와서 욕심부리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말싸움은 주먹싸움으로 번졌고 경찰이 출동해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형제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광수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남은 건 피보다 더 진한 원망뿐이었다. 반대로 전북 정읍에 사는 최영자 씨는 부모 살아계실 때만 해도 형제들과 두루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명절 모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다 같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손자들 재롱을 함께 보며 웃었지만 어머니가 사라지자 그 따뜻한 자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바쁘다며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느냐로 체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형제라는 이름은 의미가 사라졌고 지금은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돌리는 차가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형제였지만 돌아가신 뒤엔 낯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부모는 형제 자매 사이의 마지막 끈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서로 미워도 그 끈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고 싸워도 다시 붙잡을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끈은 끊어지고 맙니다. 남은 건 책임도 의무도 없는 낯선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남이라면 무관심이라도 가능하겠지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며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더 사랑받았다, 내가 덜 효도했다는 말은 부모의 빈자리를 틈타 독처럼 흘러나옵니다. 노년의 부모를 잃고 나면 형제 자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있을 땐 참고 넘겼던 갈등, 애써 감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 순간부터는 남보다 더 차가운 존재로 변합니다.
더는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 그들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사라지자 남보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한 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이라면 못할 말을 쉽게 내뱉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를 위로하며 괜찮아, 내가 있어 다행이야 라는 말을 건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같이 야단을 맞아주고 결혼 준비할 때는 없는 살림에도 돈을 보태주며 형제니까 해주는 거지라며 웃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따뜻한 말, 부드러운 위로가 형제 자매 사이를 이어주던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자 그 끈은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남이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을 말들을 형제 자매는 서슴없이 내뱉으며 서로를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정호 씨는 젊어서는 동생과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사소한 대화조차 칼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술자리에서 형에게 형은 평생 제대로 한 일도 없잖아. 부모님이 형 때문에 고생만 하셨지라고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남이라면 절대 모욕으로 들릴 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최영자 씨는 언니에게 평생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안 모임에서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머리도 나쁘고 부모님한테 집만 됐지.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웃으며 넘겼지만 정작 당사자인 영자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이었으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라 치부했을 텐데 피를 나눈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가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졌다. 평생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가족 입에서 그렇게 쉽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다. 형제 자매의 말은 남의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으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말이 화살이 됩니다. 남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치부를 들춰내며 너는 원래 못났잖아. 내 자식은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같은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혹한 공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젊을 땐 화가 나도 잊어버릴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마음이 유리처럼 약해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잔인한 말들을 형제 자매는 더 쉽게 내뱉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폭력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단 한마디로 무너지고 그 뒤로는 남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이라면 삼켰을 말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남긴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고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부모의 편애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사소한 다툼조차 금세 화해로 이어지고 서로를 감싸주던 따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칼날 같은 상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챙겨주던 부모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어 결국 형제 자매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흉터로 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괜히 내가 덜 사랑받나 보다라며 억눌렀지만 나이가 들어 삶이 힘들어질수록 그 분노와 원망은 더 무섭게 되살아납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형과 비교당했습니다. 부모는 늘 형에게는 새 옷을 사주고 더 좋은 과외를 붙여주었습니다. 반면 영호 씨에게 돌아온 것은 헌옷과 너는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냉정한 말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꾹 참고 넘겼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응어리가 폭발했습니다. 형은 이미 부모 생전에 집과 땅을 증여받았는데도 유산 분배 자리에서 더 챙기려 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 이후 형을 남보다 더한 원수라 부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남보다 더 미운 얼굴만 남은 것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집안의 막내로 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독이 되어 언니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 놓았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들은 정자 씨가 받은 혜택을 들춰내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자금, 집, 전세금, 작은 가게, 권리금까지 모두 정자 씨에게 쏟아부었던 사실이 다시 불이 붙듯 드러난 것입니다. 언니들은 너 때문에 우리는 늘 부모의 그림자였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자 씨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집에서 울먹이며 말합니다. 돈은 남았는데 가족은 다 떠나버렸다. 부모의 편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늙어갈수록 형제 자매의 사이를 갈라놓는 불씨입니다. 젊었을 땐 덮고 넘어갔던 상처가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눴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남보다 더 원망스러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 그 시작은 부모의 편애라는 잔인한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으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시작하면 함께 보증을 서주고 급할 때는 빚까지 내서 형제의 손을 잡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정이 먼저라 믿었기에 형제니까 당연하다며 선뜻 내밀던 그 손길은 뜨겁고 믿음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갚지 못한 돈, 약속을 어긴 보증 빌려주고 돌아오지 않은 생활비는 형제 자매의 가슴에 칼처럼 꽂혀 남았습니다. 사랑이었던 돈이 독이 되고 믿음이었던 돈이 배신으로 바뀌면서 결국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철저히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상호 씨는 한때 동생을 위해 전 재산을 내줬습니다. 동생이 식당을 차린다며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식당은 빚만 잔뜩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동생은 연락을 피하고 빚은 고스란히 김 씨의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아내와 함께 전세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분노와 배신감은 씻기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형제란 이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전북에 사는 윤정희 씨는 동생에게 늘 빌려만 쓰던 사람입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아이 교육비까지도 늘 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변했습니다. 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냐며 원망했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언니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언니가 병들고 힘들어졌을 때 정희 씨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집 팔면 되잖아라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키운 건 동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두 사람은 끝내 등을 돌렸고 지금은 명절에도 서로 이름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돈은 칼과도 같습니다. 다루기만 잘하면 밥을 짓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오간 돈은 더 잔인합니다. 남에게 빌려줬다면 법대로 해결이라도 하지만 피부치끼리는 그 법을 들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삼키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날 망쳤다는 분노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노년의 이돈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시기, 한푼이 아쉬운 나이에 과거의 빚과 상처가 들춰지면 형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에 빠집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은 결국 가족을 갈라놓고 형제자매라는 이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언젠가는 풀릴 거라 믿었던 그 응어리는 끝내 풀리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깝다고 믿었던 형제자매가 돈 때문에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서로의 인생을 찌르고 그 칼끝이 끝내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함께 자라며 옷을 물려 입고 국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시절엔 누구 하나 잘났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게도 형제 자매를 서로 다른 길로 끌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혹은 우연히 잡은 기회로 부자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일해도 빚만 남긴 채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돈이 뭐 중요하냐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으깨지고 열등감이 독처럼 차올라 결국 형제 자매 관계를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한때 형제들 중 가장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좋던 둘째 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막내는 대기업 간부가 되었습니다. 반면 성훈 씨는 사업 실패로 평생 노점상을 전전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항상 돈 얘기였습니다.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 아이 해외 유학 보낸다 같은 자랑이 오갔고 성훈 씨는 구석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술이 돌면 동생들은 형에게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은 아직도 그 장사하세요? 힘드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성훈 씨는 치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더 이상 명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부자가 될수록 그는 더 깊은 상처 속으로 가라앉았고 끝내는 형제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사는 박은숙 씨는 형제 자매 중 가장 넉넉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자리 잡아 집도 사고 노후 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넉넉함이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언니와 오빠들은 그녀의 옷차림과 생활 수준을 슬쩍 흘겨보며 역시 돈이 좋다, 은숙이는 걱정 없겠네라며 부러움 섞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 속엔 노골적인 시기와 원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내가 돈 많으니 엄마 병원비 내가 더 내라 했고 또 다른 누이는 은숙이 너는 애들 유학 보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니?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속상하다라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은숙 씨는 죄인처럼 몰려 매번 돈을 더 부담해야 했고 시간이 흐르자 아예 형제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돈을 번 것뿐인데 그게 왜 죄가 됐는지 모르겠다. 경제적 차이는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 사이에 깊고 날카로운 선을 긋습니다. 잘 사는 쪽은 잘 사는 대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겪습니다. 못 사는 쪽은 못 사는 대로 나는 늘 비교당한다는 굴욕 속에서 형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한쪽은 부담으로 다른 한쪽은 열등감으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틈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늙어가며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며 존재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곧 자존심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잘난 듯 자랑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비교의 눈빛 하나가 남은 생을 갈라놓는 칼날이 됩니다. 결국 형제니까 괜찮다는 말은 공허한 위로일 뿐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형제도 자매도 아닌 철저한 남이 되어버립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사들고 찾아왔고 결혼식이나 출산 때는 밤을 새워 도와주던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함께하며 우리밖에 없다는 말로 서로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제 자매는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 가정을 꾸리며 삶에 치이고 돈과 자식 문제에 파묻히자 형제 자매는 더 이상 내 일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전에서 사는 오세훈 씨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던 그들이라면 당연히 달려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형, 나도 지금 바빠. 잘 치료받아. 그 한마디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형제는 더 이상 내 삶에 관심 없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이웃이 국 한 그릇 건네주는 게 형제보다 따뜻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윤명희 씨는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힘들 때 외면했던 동생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모른 척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동생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병까지 얻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순간 오히려 어색한 인사만 나누며 돌아섰습니다. 살아있을 때 서로의 삶에 무관심했던 결과는 죽음 앞에서도 남남처럼 고개만 끄덕이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무관심은 서서히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관심은 의무가 아니라 불편한 짐처럼 느껴집니다. 명절이 되어도 형제의 안부를 묻기보다 억지로 앉아 대화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맙니다. 대화 속에는 따뜻한 걱정이 아니라 피상적인 질문만 맴돕니다. 애들은 잘 크냐? 건강은 괜찮냐?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조차 없으니 결국 서로는 점점 말을 줄이고 관계는 고요한 절벽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노년이 되면 삶은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형제 자매의 무관심은 그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기쁨을 나눠도 축하 한마디 건네지 않는 형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라 믿었던 이들이 가장 멀고 차가운 타인이 되는 순간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버립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삶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란 끈을 놓아버린 순간 혈육의 정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라는 말은 젊을 때만 통하는 환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잔혹한 덫일 수 있습니다. 설레는 감정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건 상대의 병, 돈, 가족 문제이며 결국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괴력이 됩니다.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사랑이 돌봄의 족쇄가 되고 재산을 빼앗아가며 자식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사랑은 눈부신 낭만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충격적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순간이고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별의 상처도 시간이 치유해주고 새로운 만남이 또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기 어렵고 그 실패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내 마지막 삶을 흔들어버리고 남은 날들을 지옥 같은 후회로 채워버립니다. 달콤했던 감정은 짧고 강렬했지만 그 끝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사랑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재산도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의 불씨는 금세 타올랐다 꺼지지만 그제는 평생의 짐으로 남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자식과 갈라지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건강마저 잃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랑의 실패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파괴력 있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황량한 방 안에서의 후회와 왜 그때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절망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조경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에 이끌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함께 식사하고 병원 동행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여성은 재산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 일부를 명예 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집을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새들어 사는 신세와 산산이 조각난 마음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이었고 그 대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 됐다. 짧은 사랑이 남긴 건 끝없는 후회와 빈곤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김미선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그가 연금을 함께 쓰자는 말을 꺼내자 곧바로 냉정하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차갑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살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잔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시의 불꽃이지만 안정은 평생을 지켜준다. 순간의 감정에 내 마지막 인생을 내줄 수는 없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순간의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사랑에 흔들려 평생의 재산과 안정까지 잃고 고통 속에 살았고, 다른 한쪽은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평온한 노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순간의 감정보다 남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며, 실패했을 때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설레는 문자, 손잡고 걷는 산책길, 두근거리는 미래의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두근거림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연금. 얼마나 받아? 집은 4명이야, 4명이야? 보험 들어놨냐? 같은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칠할은 돈으로 채워집니다. 밥을 먹어도 돈, 여행을 가도 돈, 심지어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돈 얘기로 싸움이 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탐색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돈 이야기가 단순한 생활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나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내가 보태줄 거냐라고 묻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재정 계약일 뿐입니다. 연애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계산기와 통장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고 따뜻한 손길보다 아파트 명의가 먼저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갈 리 없습니다. 실제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정호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동갑내기 여성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 먹고 시장을 가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김 씨의 연금 수령액을 꼬치꼬치 묻고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며 생활비를 일정 금액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전부 돈 이야기로 끝나고 서로의 감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통장을 열어 보여주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연애가 아니라 협박 같은 동거였다.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앞선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끊임없이 재산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우리 나이엔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에 이해했지만 점점 그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대가 대놓고 당신 집을 나중에 내 자식들과 나누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 이 씨는 단호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지켜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 통장과 내 집을 노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뒤 이 씨는 홀로 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결국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 연금, 재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 늪에 빠져 평생 모은 돈과 평온한 노후를 잃고 어떤 이는 냉정한 결단으로 자유와 건강을 지켜냅니다. 결국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화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돌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서로를 향한 감정과 미래의 희망이 연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선 순간 관계의 무게는 돌연 뒤집힙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손잡고 영화 보러 가는 낭만이 아니라 병원 가는 날 차 태워줄 사람, 약봉투 챙겨줄 사람, 밤에 화장실 가다 쓰러지면 부축해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의무처럼 강요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간병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감정을 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이 드니 이제 돌봐줄 사람 하나 있어야 한다라는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사랑을 시작했다가 간병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끝없는 피로와 불만으로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봄이 끝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상대의 고통은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몸도 늙어가고 내 삶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날들이 타인의 돌봄에 갇히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연애로 시작했지만 결국 돌봄이라는 올가미가 목을 조르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실제 사례는 그 충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산에 사는 박성태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이 쌓이고 서로 병원도 동행하며 따뜻한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원을 반복했고 박 씨는 거의 24시간 간병인처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교통비는 물론 시간과 체력까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내 인생은 간병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돌봄의 짐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윤미정 씨는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만난 남성이 호감을 보였지만 그가 점점 자신의 지병과 생활 불편을 강조하며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함께 웃는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간병인이라는 걸. 결국 윤 씨는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혼자 사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문화 모임에 참여하며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내 노년은 내 자유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이 돌봄으로 변질되면서 인생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삶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건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언제든 간병의 굴레로 빠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 갇혀 내 노년 전체를 돌봄의 지옥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마음과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눈빛 뒤에는 통장 잔고, 집 문서, 연금 수령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다가와도 결국 노린 것은 내 재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노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무기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나의 노후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만나면 우리 함께 살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내 연금은 나눠 쓸 수 있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요구가 되고 요구가 강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함정이 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재산이 한번 넘어가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혼으로 이어지면 법적 권리까지 얽히고 동거만 해도 금전 거래 흔적이 남습니다. 주변에선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 그냥 서로 의지하는 거지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그 가벼움이 내 재산을 송두리째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무너진 재정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용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밥을 사주고 소소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집을 내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안 돼? 라는 말이 반복되더니 결국 정 씨는 동거 조건으로 집 일부를 명예 변경해줬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은행 독촉장과 빚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재산이 목적이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인생 최대의 배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화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만난 한 남성은 그녀의 연금과 저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같이 살면 내 연금으로 생활은 문제없겠다라며 노골적으로 금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현실적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말 속에 사랑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홀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냈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걸 지켜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의 안전이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연애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자식,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을 흔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인사하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돈 건드리려는 거 아니냐, 엄마 집은 우리 몫인데 왜 저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라는 말이 오가며 사랑은 순식간에 의심과 분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한 동반자였지만 현실은 낯선 가족들의 공격 속에 서 있는 피곤한 전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손주는 상속 문제로 등을 돌리고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내 이름은 불청객이 되고 아무 잘못이 없어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재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건 상대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엄마 집은 제 몫입니다. 왜 남자가 얹혀 삽니까?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안 모임 때마다 눈치를 받아야 했고 나중엔 경찰까지 불려갔습니다. 단순한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관계는 깨졌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깐이었고 대신 얻은 건 상대 가족의 원망뿐이었다. 따뜻한 동반자를 찾으려다 남은 건 상처와 고립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에 사는 강정희 씨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몇 번 만남을 이어가자 상대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다 압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 그 가족 싸움에 자신이 휘말릴 게 뻔하다는 걸. 강 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그 뒤 홀로 지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문제는 지옥이 됩니다. 그 늪에 빠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을 믿다 상대방 가족의 적대 속에 삶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상대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 달콤해 보일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족, 갈등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진짜 이유는 노년엔 사랑보다 안정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불안정 속에서도 설레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서로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이미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상처에 예민해져 있으며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안정입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은 오히려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혹시 떠나지 않을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수많은 불안이 쏟아집니다. 결국 사랑이 주는 달콤함보다 불안정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몸이 아플 때 누가 먼저 챙길 것인지, 상대 자식들과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내 재산은 안전할지, 이런 수많은 변수가 사랑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노년의 인생은 이제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나며 다시 흔들리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면 끝내 남는 건 피곤함과 후회뿐입니다. 안정이 무너진 노년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고 사랑은 지켜주지 못하는 칼날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이 잔혹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서울에 사는 최정호 씨는 70대 중반에 홀로 지내다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어진 기분이 들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성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늦냐, 어디서 뭘 하냐를 따졌습니다. 그 작은 다툼들이 쌓여 결국 최 씨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혈압은 오르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평온이 다 무너졌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고 불안만 남았다. 노년에 찾은 사랑이 오히려 건강과 평안을 갉아먹은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대전에 사는 김은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나보라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과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설렘보다 나는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와 깊은 잠이 더 소중하다. 안정이야말로 내 마지막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사랑 대신 안정이라는 선택을 통해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첫 번째 이유는 내 기쁨엔 침묵하고 불행엔 냉소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온 피부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잘 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내가 무너질 때는 냉소를 흘리며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내가 손주를 얻어 환하게 웃을 때도 축하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오히려 저 집은 돈 많으니 애도 잘 낳고 사내라며 뒷말을 보탭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평생 그렇게 살더니 결국 꼴이 저렇지라며 은근한 비웃음을 합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가 남보다 더 차갑게 내 인생을 깎아내릴 때 그 순간 깨닫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착각이었고 가장 쓸모없는 인연은 결국 형제 자매라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서 명절이면 모여 밥 먹고 웃던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고 각자 가정과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내가 집을 사면 질투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뒤에서 폄하합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하면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랬냐는 말로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기쁨에는 묵묵부답, 불행에는 비아냥. 이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노년에 기대야 할 가족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가 결국은 내 기쁨을 함께하지 않고 내 불행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독하게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화 씨는 평생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친정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손주 자랑이냐, 요즘 누가 그런 걸 대단하다 하냐는 냉소뿐이었습니다. 정작 동네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는데 형제들은 단 한 명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가 남편 빚보증 문제로 집을 잃고 고생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형제들은 모여 앉아 그녀의 과거를 들추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정화 씨는 그때 비로소 피부치라는 이름이 얼마나 공허한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박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작은 회사의 대표로 잘 나갔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형제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 때 회사가 부도나고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세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냐라며 모욕을 주었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저런 아들 둔 게 불행이라며 말했습니다. 도움은커녕 그의 집안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일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이 다시 나타나 예전 일은 잊자고 말했지만 이미 가슴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라 형제였다. 이 두 사례는 하나의 교훈을 말해줍니다. 내 기쁨에 침묵하고 내 불행에 냉소하는 형제 자매는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노년에 진짜 힘이 되는 건 혈육이 아니라 나의 슬픔에 눈물 흘려주고 나의 기쁨에 웃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두 번째 이유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믿고 평생 같은 밥상에서 자라왔던 형제들이 세월이 흐르자 남보다 더 냉정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길 기다리지만 정적만 흐릅니다. 카톡 하나, 문자 한 줄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래, 바쁘겠지라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마음속엔 피멍이 듭니다. 세상 누구도 아닌 형제 자매가 부모 제사조차 서로 떠밀고 결국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한때 내 어깨를 부딪히며 뛰놀던 피부치가 차갑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실입니다. 명절은 가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조차 형제 자매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을 때 그 존재의 의미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연락을 끊어도 마지막에 남을 거라 믿었던 이들이 모른 척할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남이었다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혈육이기의 배신감은 곱절로 깊습니다. 연락 한 번 없는 무심함은 단순한 바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늙어 명절에도 내 소식을 묻지 않는 형제 자매야말로 쓸모없음을 넘어 무정한 존재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전부치고 나물 다듬으며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텔레비전 속 웃음 가득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아 식혜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된 침묵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이고, 누나, 요즘 힘들어서 못 내려가라는 무심한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명절을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피부치들이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네 경로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명절날 문 열고 들어와주는 사람이더라. 또 다른 사례는 충남 천안의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활발했고 집안의 맏형으로 명절마다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약해지고 형편이 기울자 형제들은 연락을 끊듯 사라졌습니다. 설날 아침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기대조차 사치였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잘 지내냐고 연락을 하면 짧게 응하고 끝냈습니다. 명절에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은 사라졌고 남은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건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는 형제더라. 남보다 못하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웃들과 고기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피부치의 자리는 이웃이 대신했고 그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뼈아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명절은 가족의 얼굴을 확인하는 날이지만 연락 한 번 없는 형제 자매는 결국 남보다 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늙어 외로운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건 혈육이 아니라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세 번째 이유는 남이라면 하지 않을 말까지 쉽게 뱉기 때문입니다.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선을 넘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내던집니다. 남이었으면 차마 하지 않았을 말, 듣는 순간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너는 평생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내 자식은 왜 그렇게 못났냐? 네가 못나서 부모 고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술자리 농담처럼 오고 가지만 듣는 사람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특히 늙어 힘이 빠진 노년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러 버립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프게 상처 주는 건 남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가까웠던 만큼 더 잔인합니다. 남은 체면 차려가며 조심하지만 형제자매는 오히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핑계로 칼날 같은 말들을 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흉터가 됩니다. 남 같으면 상종도 안 했을 모욕을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참으며 들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노년에 이르면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았을 사람이 바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남이라면 모른 척 지나갔을 일에 기어이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고 굳이 들쳐 아프게 만듭니다. 늙어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오는 독한 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순덕 씨는 젊어서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자 형제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명절날 모인 자리에서 동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평생 남편 복도 못 받고 자식도 시원찮고 사는 게 왜 그렇게 꼬였냐. 순간 주변은 웃음이 터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농담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씨는 명절이 두려워졌습니다. 집안 식구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현실, 남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모욕을 피부치에게서 들어야 하는 모순. 결국 그녀는 명절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그런 상처 끝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 강동구의 장석호 씨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던 그는 친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평생 어세 부리더니 이제 꼴이 그거냐. 남의 집구석 욕할 땐 잘하더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도움은커녕 모욕만 들은 그는 결국 형제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남 같으면 최소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넸을 상황에서 형제는 오히려 상처를 들추며 밟아버렸습니다. 몇 년 뒤 장 씨는 작은 가게를 열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지만 형제와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형제가 더 무서운 이유는 남이 모르는 내 상처를 들쳐 말로 찌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형제자매는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고 남보다 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던집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 자매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면서도 그 상처를 찌르는 독한 말로 남긴 상흔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네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이불 덮고 잠을 자고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부딪히며 자랐던 사람들이 돈이 끼어드는 순간 돌연 칼날 같은 얼굴로 변합니다. 부모의 유산이든 병원비든 단돈 몇만 원이든 돈 문제 앞에서는 형제 자매가 가장 먼저 적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정은 사라지고 눈빛은 계산으로 바뀌며 말투는 도끼로 번집니다. 내가 더 가져갔다. 내가 덜 냈다. 우리 몫을 빼앗았다.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혈육은 사라지고 남보다 더 치졸한 원수로 변합니다. 남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더 악랄하게 뜯어먹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말은 돈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눈물로 이어진 가족은 돈 한 장에 갈라집니다. 노년에 들어 더 뼈아픈 건 건강과 생활비가 줄어드는 시기라 돈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본색은 더욱 잔혹하게 드러납니다. 병원비를 나누자 하면 서로 모른 척 외면하고 부모 제사 비용을 나누자 하면 나는 힘들다는 말만 남깁니다. 그러나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번뜩입니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자가 마지막 순간엔 가장 큰 소리로 몫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돈은 형제 자매의 민낯을 드러내는 잔혹한 거울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 자매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은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상복을 입은 형제들이 모여 앉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집을 어떻게 나눌 거냐였습니다. 울음 대신 계산기, 조문 대신 법률 상담. 결국 집을 팔아 나누기로 했지만 막내가 더 가져갔다. 큰딸이 부모 모실 때 제대로 한 게 없었다는 말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은희 씨는 부모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가족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형제들은 집문서를 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는 명절도 제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돈 앞에서 형제는 없다. 부모 제사상조차 팔아먹는 게 형제였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제천의 최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긴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 형제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니네 집 문제지 왜 우리를 끌어들이냐.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달라는 말에 형제들은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보상금을 조금 받게 되자 형제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형제인데 같이 좀 나눠 쓰자. 죽을 고비에선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자 가장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는 현실. 최 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남이 아니라 형제였다. 결국 그는 형제와 완전히 연을 끊고 남은 돈으로 홀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 자매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버린 채 가장 먼저 칼을 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돈 없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내 통장이 텅 비고 주머니 사정이 궁핍해지면 형제 자매는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보다 더 잔인하게 무시합니다. 젊을 땐 가족은 끝까지 의지할 곳이라 믿었지만 나이 들어 지갑이 비는 순간 그 믿음은 처참히 부서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슬며시 다가와 밥 한 끼 얻어먹고 여행도 따라다니며 웃던 얼굴들이 돈이 사라지는 순간 손바닥 뒤집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연락하지 마라. 내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다. 이런 말이 피부치의 입에서 나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면 조금은 따뜻할 줄 알았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돈 없으면 같은 피도 결국 남이 됩니다. 노년의 현실은 더 비참합니다. 늙어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곤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는 젊을 때 서로 힘들어도 기댈 수 있는 존재라 여겼지만 막상 늙어 돈이 바닥나면 그들은 곁에 없는 남들과 똑같이 무시합니다.
아니, 더 큰 차이는 남은 애초에 기대조차 없었지만 형제자매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배신감이 두 배로 깊다는 점입니다. 돈 없으면 형제도 남이다. 이 잔혹한 문장은 노년의 피로 새겨지는 진실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소일거리로 번 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형제들에게는 늘 큰언니로서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잘 나갈 땐 용돈도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생활비조차 빠듯해지자 형제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설에 전화를 걸면 언니, 나도 힘들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게 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여유 없어. 괜히 기대하지 마. 한때는 가족이라며 찾아오던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자 손사래를 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형제에게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있을 땐 찾아오고 돈 없으니 남보다 못하다. 이게 형제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진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는 작은 사업을 하며 형제들까지 도왔습니다. 동생 결혼식 비용도 보태주고 부모 장례도 책임졌습니다. 그럴 땐 형제들이 늘 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IMF 때 사업이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형제들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그가 잠시만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형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냐, 우리는 더 힘들다. 이후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술 한잔 함께 하자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몇 년 뒤 진호 씨가 어렵게 다시 자리를 잡자 형제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보자, 가족끼리 왜 이러냐. 하지만 이미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늙어 돈이 없으면 형제자매는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 해도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똑같이 무시하고 오히려 더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라는 말은 잔혹하지만 너무도 진실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자매인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자식 흉을 듣는 순간 피가 끊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남은 인생의 희망입니다. 내가 늙어 몸은 약해져도 내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어깨가 펴지고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형제 자매의 입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끈은 무참히 끊어집니다. 내 아들은 겨우 그 직장이냐? 내 딸은 시집도 못 가고 뭐하냐? 네 자식은 부모 닮아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말은 남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는 피부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내뱉습니다. 노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내 자식이 욕을 먹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내가 욕을 듣는 것보다 더 아프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입니다. 내 삶을 다 바쳐 키운 아이가 내 형제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칼날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그저 속으로 사귀며 넘어갔지만 늙어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나이에 그런 말을 듣는 건 피를 토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늙어 형제자매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내 자식 흉을 보는 순간 남보다 더 멀어진 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자 씨는 평생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명절날 모인 자리에서 동생이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 그녀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교사라더니 요즘 교사들 돈도 못 벌고 애들한테 치이는 직업 아니냐? 내 아들은 결국 별 볼 일 없는 직장 잡은 거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형제들마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자 씨는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한순간 형제들의 농담거리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히 말했습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형제들 입에서 내 자식 욕이 나오자 그 순간 피가 다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이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딸을 대학원까지 공부시켰지만 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연구원으로 일하며 살아가자 형제들이 이를 두고 비아냥을 퍼부었습니다. 아직도 시집 못 갔냐?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벌써 장가 보냈지. 딸 하나 키워봤자 결국 부모 책임 아니냐. 이런 말을 명절 밥상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태호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딸을 향한 조롱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형제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이후 그는 형제와 연락을 끊고 오직 딸과 함께 살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자식 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혈육이 아니라 피가 끊기는 순간이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형제자매는 때로는 내 자식이라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남이라면 차마 하지 않았을 말, 형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내뱉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인 이유는 내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자존심인 자식을 욕보이며 나와의 연까지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